지금부터 주제 발표로 발제된 내용을 토대로 종합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패널 분들을 우선 소개시켜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대학교 최정식 박사님입니다. 안전보건공단 이광국 박사님입니다.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성호 교수님. 자, 그럼 이제 토론은 아까 발표해 주신 발제자님들이 발표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각각 10분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주시고 패널분들의 토론이 있은 후에 플로어로부터 질문을 받아서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제된 내용 순서대로 동아대학교 최정식 박사님께서 군에 필요한 안전교육 수요와 제공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아대에서 올라온 최정식입니다. 군에 필요한 안전교육 수요와 제한 방안을 발표하신 최세영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자님께서 언급하신 군에 필요한 안전교육 수요와 제공 방안에 제시된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3장에 있는 작업자에 대한 교육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군 안전교육 제공 방안에서 장교는 연위에, 부사관은 법령에 의한 교육, 병원 분기별 교육, 공무원은 법령에 의한 교육 방안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군 병력에 대한 병영생활 기본안전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적합하게 안전보건교육 과정별로 적용을 하였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훈련병원 안전교육 8시간, 그리고 공병 등 위험작업 병과에 대한 특별교육은 16시간, 군 장비 전체에 대한 안전교육은 매 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지휘관의 정기안전교육은 연간 16시간으로 실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군은 군 장병에 대한 국방부의 2020년 국방혁신 사설령에 따라서 20세 이상 남성인 22년 25만 명, 35년에 23만 명, 40년에 13만 명으로 줄어들면서 2차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자원이 감축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병력은 약 50만 명이 지금 이루고 있으며 2021년 군 통계 보건자료에 따라 가지고 부상, 입원, 진료 장병이 1일 3,600명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 지표에서 보면 군 사망사고 현황에서 최근 3년 동안 사망사고 중에 안전사고는 2020년에 55명, 21년에 103명, 22년에 90명 이런 평균으로 했을 때 안전사고는 한 20%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인리 법칙으로 적용을 해보면 사망이 20명, 경상해가 580명, 무상해가 6,000명으로 일일 약 16명이 무상해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군 사망사고 93명 중에 안전사고가 20명, 공기사고 73명, 여기서 안전사고는 차량 6명, 항공 5명, 익사 4명, 추락 1명, 공기사고는 자살이 70명, 96%를 나타내고 있고 기타가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군에 필요한 안전교육 수요는 약 한 5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징병제로 운영되는 군의 특성상 매년 부대의 한 35%가 신병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 20세 기준으로 입대자 수 추산은 앞으로 2024년에 25만 명, 2040년에 그 절반인
25만 7천 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2020년 12월에 국민안전훈령을 제정하여서 국방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였고 그 주요 내용에 안전교육 훈련 분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방안전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책무 규정, 공정한 안전성 평가 및 사고 사례 전파 규정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에 국방부 훈련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안전문화 활동이라는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국방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에 국방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감수하기 위한 국방안전관리 분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육군본부 전투안전단에서 군의 특수한 안전문화와 훈련 및 군부대 생활 간의 위험요인 능력 습득을 위한 훈련병과 분대장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지침서인 장병 안전교육 표준 교환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훈련병 교환에는 군 안전문화 의식 형성부터 위험 예지 훈련 이런 부분이 들어있고 분대장용은 위험 예지 훈련 그리고 위험성 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군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별로 만화로 보는 병량안전 이런 교재를 제작하여 내무실에 비치하면은 수시안전교육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례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에 육군 종합군수학교에서 군위험물 안전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위험물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산업안전보험공단에서 체험교육장을 전국에 8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8개소를 운영하면서 일반인과 사업체에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향후에 군 장병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체험관을 지역별로 설치 운영하여 전체 군 장병들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게 하면은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해 봅니다. 거기에서 지휘관은 안전교육을 평가에 반영하고 했을 때 실질적인 안전교육 효과가 증가될 것으로 사례되고 있습니다. 평가 반영에 관련된 법령은 국방안전훈련 제51조에 나와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5항에도 관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제공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산업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한 위탁교육. 지금 현재는 해군 기본과정과 보험과정, 그리고 직무안전교육과정, 육군 기본과정, 관리자 과정 및 전문가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안전사고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각 병가별 특성에 적합한 교육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례됩니다. 예를 들면 안전사고 중 가장 사고율이 높은 차량사고 예방 교육은 각군 운전병과 장병들이 일정 시간 특별교육 연 16시간을 이수하게 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두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군 내 안전전문가, 안전관리자 과정 양성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도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지만 MZ 세대 장병들의 사회 진출 부여와 병행하여 산업안전기사, 그 다음에 건설안전기사의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취득 시 휴가의 부여 등의 포상을 실시하여 자연스럽게 안전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자기개발에 기회도 되며
전역 후 사회 진출 시 입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실무 경력이 있는 외부 전문가 초빙 강좌를 통한 실무 교육이 지속적으로 계획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현실에 직접 체험하기 어려운 위험사항을 가상현실로 표현하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자극하고 더 많은 장병에게 쉽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상의 현실 구현을 하는 VR과 정강현실을 구현하는 AR 콘텐츠 개발을 통한 군대 시설물, 그 다음에 산악지역, 노후시설, 훈련 안전시설 등에 대한 가상체험 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전사고 유형별 교육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 및 보급도 필요하고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VR, AR 교육을 효과적으로 증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는 지휘관 안전관리자 및 지휘관 교육과정 운영 시 외부 전문기관 또는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보급부대 안전교육은 지게차 안전, 충돌, 협차, 종량물 취급, 화재 예방 등 각종 안전사고 유형별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위험성 평가 교육의 확대입니다. 민간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그 다음에 위험성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위험성 평가 교육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공단 주관으로 위험성 평가 교육을 5인 이상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사망과 관련해서 꼭 위험 평가에 대한 그런 교육과 그리고 실행을 꼭 실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실무에 실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위험성 평가 교육은 군의 특성, 훈련의 위험성과 아차사고를 포함한 사고 사례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실시를 하면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교육은 교육 그 자체가 생명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기본에 충실할 때 군 장병의 안전은 확보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이광용 박사님께서 군인구 수행관 안전위의 요소 발굴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이광용입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좀 다르게 산업보건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전제를 두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분야에 관련해서는 이도재 박사님께서 하신 부분을 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저는 보건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들어와서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한 연구와 그 다음에 직업병 역학조사를 참여를 하면서 군복무를 마친 젊은이들이 군대를 제대를 하고 나서 군에서 노출이 되었던 충격소음이나 그 다음에 탄약 연수물질, 그 다음에 유기용제 등에 대해서 자기가 노출로 인해서 직업성 질환이 발생했었을 때 외부에서 어떤 그 보상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 궁금했어요. 그러면 그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 군보나 그 다음에 산재기금에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직업병 역학조사를 하면서 오랜 시간 사실은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990년대 후반에 공군 한국의료원하고 2000년대 초반에 국군의학연구소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작업환경 실정 전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군에서도 일하시는 군인들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굉장히 그 노출평가나 환경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그 건강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군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산업보건도 산업안전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어찌되었든 저희가 평가했던 거하고 이건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미군에 있는 좀 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공군 항공의료원에서 저희 연구원에 작업환경 유해도 평가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허쉬하우스에서 비행기 제트 엔진을 수리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미군에서는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군에서 오신 분이 계신 걸로 아는데 기분이 언짢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예전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투기 엔진 수리는 허쉬하우스에서 이루어집니다. 허쉬하우스는 전투기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는 민간 항공기까지 진짜 허쉬하우스에서 수리를 하게 되는데 제가 평가한 그 비행단은 쌍발 엔진을 사용하는 전투기를 쓰는 비행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허쉬하우스에서는 이게 그 엔진 배출 물질이 빠져나가려면 그 배출구가 있는데 이 부분이 단발 엔진에 맞게끔 설계된 그런 그 허쉬하우스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엔진을 분해해서 정비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전투기에 엔진을 장착하고 테스트를 할 때는 연소물질이 그 허쉬하우스 내부를 순환하면서 일하시는 그 군인분들의 기관지나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평가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를 평가할 수 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이제 포르말데이드를 평가를 했는데 대부분 다 노출 기준을 초과했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군인분들은 포르말데이드에 꾸준하게 노출이 돼서 일정 이상 초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허쉬하우스의 특성상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어디죠? 그 옆에 나라 레바논을 할 때 전투기로 그 제트붐인가요? 소닉붐 이걸 일으켰었죠. 그 정도의 소음이 허쉬하우스에서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한 170dB 이상이고요. 일반적으로 산업에서 쓰는 노출 평가하는 그 측정 장비로는 측정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소음이 발생을 하고 저희가 이제 저도 거기서 노출을 한번 내보겠다라고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온몸이 망치로 치는 것 같은 그 소음에 의해서 물리적 에너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군인분들한테 노출이 되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비행기 안에 페인트를 칠하는데 겉표면에 중요한 부분이죠. 거기를 칠했다 벗겼다 하는데 벗길 때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사용해서 독성이 굉장히 강한 부분인데 페인트를 제거하고 다시 그 페인트를 칠하는 과정에서 많은 유기용제에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그 평가도 없었고 관리자도 없었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보는 그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미군의 사례를 들고 싶은 거는 그 밀폐 공간이었습니다. 밀폐 공간에서 저희가 주한 미군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갔더니 여기는 밀폐 공간은 국내 업체가 그 밀폐 공간 작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군부대에 있는 산업위생 전문가죠. CIH라는 분이 없으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일에 군부대에 CIH가 없으면 외부에 있는 CIH를 받아들여서 일을 진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어찌되었든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훈령을 통해서 작년부터인가요? 그래서 작업환경 측정을 1년에 1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3, 4년 전부터 군부대에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외형 발굴 방안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좀 다른 부분을 미국의 거를 좀 소개시켜서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군부대가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몇 가지, 한 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 국방성은 1970년도에 그 오샤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그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을 국방성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 해군에서는 자체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굉장히 오리엔티되어 있게끔 저희가 생각할 때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그 내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단적인 예로 제가 2000년도에 미국 학회에 갔는데 거의 이거 반 많은 부스를 미 해군이 다 통째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하는 업적, 그 다음에 어떤 하는 행동 이런 부분들을 2000년대, 1900년대부터 계속 해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오샤 규정에 의해서 그 국방부에서는 그 안전한 환경, 그 다음에 안전한 조건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국방부 장관한테만 그거를 요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군인 일반인 아주 제말단 하병에게 이르기까지 국방부나 오샤에서 제공하는 규정, 지침 모든 것들을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다시 미 국방성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소개하고 싶은 거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플랫폼 사업이냐면 유해 물질에 직업적으로 노출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인데 저희가 DOEHRS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미국에 있는 그 본토의 육해공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150여 개국에 있는 그 군인들을 상대로 화학물질에 또는 화학물질 말고 물리적 인자나 그 다음에 입자상 물질들에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출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에 대한 구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환기 설비까지 전 과정을 이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쉽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단위 작업자, 그 다음에 유해 노출 그룹, 그 다음에 환기 설비, 환기 시설 파트를 이렇게 나눠져서 각 파트에서 자기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유해 노출 그룹에서는 실제적으로 노출 평가, 그 다음에 화학물질이 어떻게 노출되는지, 이 공간은 과연 동일한 노출 수준인 공간인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건강검진의 자료나 향후 이 전체적인 작업장의 관리 또는 군인들의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플랫폼을 운영을 할 때 미국 산업보건학회의 기본적인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산업보건학회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향후 그 새로운 분야를 뭔가를 한다고 했었을 때 국방부, 그 다음에 저희의 육해공군에서 좀 적용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이렇게 되면 향후에 여기서 전역한 군인들, 또 뭐 계속 남아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부분들이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단시간에 어떤 거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산업인 전문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앞발제에서 했던 그런 교육 부분이 저희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지금은 안전교육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가고 진짜로 전문가를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에서는 물론 전쟁도 잘해야 되고 작전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병에 걸리지 않게 할까라는 그런 전문 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승호 교수님께서 군 지휘관의 리더십과 안전문화 확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 맨 느끼는 것은 시간 조절해라고 넣어준 거 맞죠? 제가 시간 조절을 해서 해야 되네요. 그러면 저는 다른 각도로 좀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기회를 가졌으면 싶습니다. 아까 최정근 교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리더십 한다면 뭐 이 안전문화 하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이제 리더십으로 얘기한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또. 안전문화 한다면 우리가 참여하고 협력하자.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꾸로 하면은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산업안전보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장이나 군이나 여기서는 우리 국민소득이 34,000불인데, 여기에 따른 법에 따른 교육 말고 실제 프로그램은 34,000불에 맞게끔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는 건지 한번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고민을 해볼 기회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뭐 지식이 하면은 떨어지고 다 좋은 얘기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딱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34,000불에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도 보시면은 뭐 2만 불, 15,000불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뭘 인지하고 같이 동등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의 측면에서의 학자고 남에게 전달하고 리더십 한 사람도, 뭐 리더십도 마찬가지 다른 겁니다. 군에 지금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MZ세들이 34,000불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 석박사애들 갖다가 이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보면은 지휘관들이 애들이 말 안 듣는데 힘들다. 거꾸로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지휘관인데 그럼 제 스스로의 34,000불에 내가 할 때에 그 수준에 그대의 배운 그런 리더십을 하고 있느냐, 걔네 맞게끔 하는 말 그대로의 차이적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것에 한번 제안을 먼저 해봅니다. 그래도 이 산업안전보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볼 것이, 제가 제일 잘된 산업안전보험법은 이것은 잘 되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간여하면 얘기해 보고 싶어요. 중대재해처벌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은 저도 이 학교 이전에 안전보험공단에 내가 교수 3년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런 얘기죠. 환경 같은 경우에는 보면 모법이 있습니다. 기본 모법이 있고, 그 밑에 대기법, 수질법, 폐굴법, 모법 자체에 대해서 준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산업안전보험법은 모든 것이 다 통합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 필요한다는 것은 여기 제조에 대한 법, 아니면 뭐 제조안전법, 아니면 건설안전법, 그 다음에 서비스안전법, 기타안전법, 이것도 세분화할 사항도 지금은 우리가 많이 34,000불에 되기 때문에 제한하고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의 사항은 이제 시간 조절할게요. 내가 그만 하나만 더. 그 뒤에 질문 말고 딱 하나입니다. 34,000불에 우리 딱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안전문화에서 보면은 우리가 좋은 질문이라고 합니다. 좋은 질문.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라는 것은 이게 이 법상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법률학적이라든지 네이버 분석에 가면 자기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해 보는 것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좋은 질문을 내가 하는 방법, 이것도 우리가 진짜 이 안전문화 학생의 큰 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좋은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맥락이 담겼느냐, 구체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꼬리 질문을 하느냐, 아니 누군가에 묻는 바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하느냐, 태도가 중요하다. 그죠? 알고 싶은 것이 명확하게 하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말을 하면 떠들어냅니다. 그렇다고 진짜 내가 스스로 봤을 경우에는 안전문화 학사가 여러 가지 측면에 나옵니다. 리더십도 필요하고, 비헤이버, 제일 좋은 것은 행동을 바꾸기 위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MZ세대에 의한다면은 걔네에 맞게끔 우리가 좋은 질문을 하고 있느냐, 이게 저는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34,000불에 우리가 맞는 이런 것에 대한 리더십, 그 다음에 여기 따른 문화, 교육, 태도, 모든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돼야지만 우리 스스로의 본인이 아까 요구하신 군안전 뭐 등등도 보통 이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 그거 안 하고 현재의 배틀에서 얘기하려 하시면은 세월이 좀 많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사안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패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내가 하고 있는 데에 리더십이 지휘관이 34,000번의 지휘를 하고 있냐, 리더십을 하고 있느냐, 내가 하는 교육이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측면에 앞으로 이것을 연구하면은 우리나라의 안전문화 측면에서 많이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문가 세 분의 주제 발표 강연과 또 세 분 전문가분들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분들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 강연 내용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우선 손을 드시고 소속 성함을 밝혀주시고 어느 분한테 질문하실 건지를 우선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손 들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안전문화 학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양희학생입니다.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최선 교수님께 혹시 그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외국에서의 어떤 그 조사를 할 때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정기교육, 정기안전보건, 특별안전교육 시간과 관련해서 혹시 그 자료를 찾으신 적 있으신가요? 시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우리나라만 있는 교육이고 외국에서는 사업주 교육 그리고 특별안전교육이 조금 활성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주 교육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 어떻게 보면 사업장의 안전을 갖다가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특별안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고나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은 아직까지는 많이 없습니다.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저희가 예전에 이제 안전보건공단 선행 연구를 할 때 각국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리뷰를 해봤었습니다. 그때 교육과 관련해서 시간을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의 안전보건 교육은 어떤 소리적인 작업, 실제로 8시간 교육 다 못 지킵니다. 16시간 교육 다 못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최정일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교육 제도가 현장에 적용돼야 된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런 제도가 도입돼서 운영된다면 도끼로 제발 던지는 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그거 이해 못하거든요. 지금 현장에서도 거의 제가 봤을 때 일부 대기업만 좀 운영을 하고 거의 대부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지금 이제 국방개혁 사전령인가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실제로 그런 걸 현장에 적용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할 때 군 특수성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좀 연구연연회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군에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교육 시간. 그런데 교육 제가 제 의견, 개인적 의견은 교육 시간을 어떤 딱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대신 교육 콘텐츠라는 거는 각 어떤 육군, 해군, 해병대 이런 식으로 각 분야에 맞게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우리나라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와서 산업보건법 그걸 우린 적용하게 그런 거는 실제로 군 어떤 병행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참고를 해주시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 분 어디 말씀하실 분이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 질문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국방 안전 관련해가지고 군 안전문화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요. 저는 최종훈 교수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군 안전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분반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산이 지원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근본적인 안전문화 확산은 어렵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앞서서 말씀하신 ADD 안전 예산은 구성원이 약 4,000명 정도 되는데 33억 원이 쓰인다고 하셨고 국방부에서는 약 50만 명을 위해서 안전 예산은 320억 정도 쓰인다고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비하면은 325억에 비하면 국방부 예산은 약 10%도 안 되고 또 ADD에 비하면은 또 종사원, 구성원들이 100배 이상 되는데 예산이 ADD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국방부 관련된 모든 인력과 병력들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렇다면은 국방부 예산에서 재난안전관리 부서에서는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에서 질문하는 게 뭘 짜고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전혀 그런 건 없고요. 예. 우리 저기 노수미 박사님께서 지금 본인이 앞으로 논문을 쓰는데 군의 어떤 예산 또 안전과 관련한 보험을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으면서 오늘 아마 현장에서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콜렉션을 좀 드려야 될 게 어떤 그 행안부하고 국방부하고 ADD하고를 이렇게 그냥 오늘 이렇게 나온 그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방의 예산은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지금 만드는 그 프로그램 예산으로 만드는 지가 이제 한 2, 3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원래는 이제 재난 예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안전이 붙어서 이제 프로그램 예산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안전 예산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여기 말고도 지금 군에서 또 이제 예를 들면 다른데 또 사실은 예산이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오늘 이런 장표를 가지고 제시했던 것은 이제는 안전이라는 게 각각의 분산되어 있는 예산을 이제는 통합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볼 때가 되었다. 볼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안전이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에 육해 공군에서 국방부에서 안전을 쓰고 있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그 예산들이 이쪽으로 다 끌려 들어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점검하는 데가 어디냐면 사실은 행안부에서 국가관리 이제 기본 계획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그걸 다 이렇게 통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부는 조금 그런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에 기울기보다는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데 다소 좀 한계가 존재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행안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제 국가 차원의 안전이 가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도 이제는 그 어떤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전 예산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끌고 간다면 보다 좋겠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국방부에서 프로그램 예산에 이제 재난에서 이제 안전이라는 프로그램 예산 안에 이제 넣은 것은 뭐 대단히 잘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더 앞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안전 예산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국회에서 예산 자르는 1번 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안전 문화하는데 왜 이런 돈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다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 코드의 내용들을 정말 잘 해서 올려야 된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에서 이렇게 재난안전과지만 여기서 조금 더 이제는 재난 위주가 아니고 안전에 대한 생각을 전폭적으로 바꾸어서 이제 예산을 넣기 위해서 마당을 깔아줘야 되는데 중기계획 예산이나 그 다음에 당해년도 예산 편성 계획에다가 이런 예산을 넣어서 올려라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지침부터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불명확해서 각 군에서 어떤 것들은 이쪽에 넣고 이쪽에 넣어서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끌어올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국회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쓰는 예산이 지금 이제 50만 명의 장병을 위해서 지금 안전 쓰는 예산이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더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오늘은 적극적 의지를 조금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좀 지나서 아쉽지만 프로에서 질문 받는 걸 여기까지 하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주제 발표해 주신 그 발제자분들, 그 다음에 토론해 주신 분들 영향을 받으셔서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뭐 질문하신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오늘 토론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제를 발제해 주신 분들과 토론자분들 그리고 플로어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이 우리 군인 정예, 선진, 강군이 되기 위해서 군 안전문화 확산은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이 안전의식 고취, 제도 개선, 리더십 역할 강화를 통해 정예 강군, 선진 강군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문화 확산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 질의응답까지 2부 세션에 대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장기간 동안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 토론 주제에 발제를 해 주신 분들, 그리고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이 포럼을 주관해 주신 국방부 자원관리실, 그 다음에 주관해 주신 한국안전문화학회, 그리고 특별히 이 행사를 전체적으로 진행해 주신 스태프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